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부산일보 이성규 서부 경남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올해도 안녕하십시오 다들. 안녕하십시오. 이야기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참 80년대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2025년 새해에 들을 줄은 또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황 대표가 벌사시행입니까? 네. 아이고. 푸른 뱀의 해. 올해는 저의 해입니다. 올해 환갑이네 그죠? 올해 환갑이네. 뭐 또 환갑 이야기를 또. 환갑이지. 우리 친구한테 환갑이라도 좀 열심히 합시다. 그게 환갑 네 환갑해라 나 환갑 안 할란다 이런 메시지가 왔더만 저는 별 뭐 모르겠습니다. 뭐 환갑이 요새 뭐 환갑을 안 따지니까. 근데 환갑은 환갑이잖아. 그 회갑. 한교 가면 아들입니다. 참 좋은 때에 태어났는데 지금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해다 그죠? 좋은 해가 아닙니다. 저는 생각나는 을산이 하면 을사오적부에 생각 안 납니다. 을사조약. 을사조약, 을사오적. 예. 뭐 이렇게. 희망찬 새해가 밝았는데 그죠? 참 네. 큰일이다. 좀 새해는 또 좀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시국이 또 시국이니만큼 네. 12.3 또 비상계엄에 이어가지고 또 완전히 또 연말에 제주항공 비행기 또 참사도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네. 정말 좀 기억하기 싫은 갑진년 갑진년이었는데 또 을사년에는 좀 좋은 일들이 좀 그득그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요. 예. 이 지금 보니까 좀 무엇이 많이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또 잘 모르겠는데 일단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요즘에 헌정사상 최초 이거 진짜 근데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어쩌다 하나 뭐 있어야 될 건데 이거 뭐 사건만 벌어지면 헌정사상 최초 이게 참 우리 헌정이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아이고 왜 얼마 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역사로. 역사가 일천하고 서양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 지금 자유민주 진영의 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국가에 의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주 일천하죠. 아주 짧습니다. 일천한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를 이루어냈고 다 국민의 덕으로 이러한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뭐 없는 일들을 우리가 또 해낸 그런 우등생이었는데 우리가 우등생으로 취급됐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시 그 수준인가 짧으니까 할 수 없다 뭐 이런 또 자조도 있고 그렇죠. 또 겪을 일을 또 미리 겪는 거 아닌가. 근데 미리 겪기에는 4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안 느껴집니까? 그래요. 그것밖에 안 되는가. 사람 나이로 치면은 뭐 중년인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중년에 작년에 들어갔는데 이런 작년의 시간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서 지금 온 국민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기도 궁금하고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뭐 그 안에 뭐 단서 조항 같은 게 붙었다 그러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경호처에서 또 이렇게 막으면 안 되니까. 네. 예. 실행하기가 쉽지가 아직까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우려되는데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뭐 또 자기 할 일을 하려 그러시고 경호처도 사실 보면 뭐 대부분이 또 경찰들인데. 근데 법의 해석을 두고 법대로 하면 참 제일 좋은 거였는데 법이 딱 가르마 타듯이 탁 돼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걸 법 같은 문구를 해석하더라도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또 달리 해석하니까 유권 해석을 낳을 수가 있고 일단 그 체포영장 안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부분들이 그 적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만약에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갔는데 물리적으로 이걸 방해를 하거나 막는다면 아마 그 경호처도 어차피 그 법에 따라서 아마 차후에는 처벌받을 수도 있고 했겠죠.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제대로 된 판단들을 각 지금 이 어수선한 시기인 만큼 이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정말 좀 이게 올바른 판단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 헌법 자기들은 또 자기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니까 각자 그래서 지금 이게 명쾌하게 일방적으로 가지가 않고 계속 지체되고 분란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이게 올해 뭐 체포영장을 오늘 이제 들고 들어가서 그게 뭐 집행이 될지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한데, 아마 시점도 집행하는 시점도 상당히 뭐 좀 늦게 하지 않나 이리 싶은데 오늘 당장 하겠나요 이게? 일단 뭐 공무집행 방해를 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이제 벌금이 되는 거고, 이런 뭐 단체 또는 다중의 유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또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야기하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상대방 쪽에서는 또 대통령 뭐 윤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는 그 자체가 지금 그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반발하고 반박하고 뭐 하니까 참 이 법이라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는 법하고 이번에 공부 많이 법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많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우리 국민들은 참 그게 세계적으로 똑똑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요 앞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또 세월호 때문에 선박에 대한 용어나 선박에 대한 안전이나 선박 용어나 이런 걸 또 엄청나게 또 공부를 했거든요. 뭐 억지 공부를 한 거지 억지 공부를 안 해도 될 공부를. 지금은 또 우리 또 제주항공 사태 때문에 이번에는 또 여객기 항공 관련 또 법규나 뭐 규정이나를 또 억지로 또 공부를 또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법무장님 뭐 우리 헌법 교육 시켜야 된다 이러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참 제가 좀 그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그 3명 국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3명을 추천을 했는데 임명을 두고 그죠? 지금 2명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최성목 권한대행이 그것도 이제 법상 해석을 두고 뭐 여야 합의하에 3명을 추천한 건데 국회에서 그죠? 합의가 된 건데. 그래요. 앞에 합의됐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합의 안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걸? 그 국회에서 야당 다수당 2명, 그 또 국민의힘이 추천한 1명, 3명을 추천했는데 선발을 한 거죠. 하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그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그냥 임명이 안 되는. 그걸 참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자동으로 이게 좀 처음 보는 것 이게 되고 이래야지. 아예 그냥 법에 그냥 뭐 반드시 뭐 추천해야 한다고 다 해놓든지 추천한다 해놓으니까 추천 안 해도 되고 또 합의해오라 하고. 그래서 일단 국무회의에서 뭐 어차피 지금 헌법재판관 이제 임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지금 대통령실하고 뭐 방통위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사표 내고 또 난리거든요. 이게 이런 사태를 이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이대로 계속적으로 이 혼란을 계속 가져가자는 건지. 그렇겠죠. 뭐 그래 해야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그 유리하다는 게 뭘까요? 자기들의 저 정치적 당리당략에 꾸준히 쭉 가고 좀 혼란 상하고 지금 뭐 혼돈 상황인데 혼돈 상황이 꾸준히 가는 게 계속 가는 게 자기들한테 당리당략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는 뭐 법에 정해진 절차도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 같은 생각은 국민들의 생각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게 정리가 되고 촌의 말로 까닭이 나야 그것도 경제적으로도 보면 경제에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제일 그 주식시장의 적이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이죠. 그 계속 불확실성을 갖고 가야 된다. 키워가는 제가 연말에 그 이거 마지막 날에 간단하게 이제 그 여기도 할 겸해서 시내 나가봤거든요. 평화동에 네. 사람이 없어요. 엉망이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들이 겪는 일반 시민들이 겪는 이게 피해는 정말 막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현재 정치권에서 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보면 전혀 이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당리당략, 자기 자신의 다음 국회의원 돼야 된다는 거기에만 매몰돼 있는 것이고 뭐 말은 앞세우기는 뭐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전혀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죠. 말은 이제 아마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은 이제 국민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의 그 진단처럼 이걸 질질 끌어가지고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 판결 뭐 국회의원까지 질질 끌어가지고 뭐 그런 전략일 수도 있죠. 그게 저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 지금 70%가 넘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30%는 아직도 뭐 계엄도 옳았다, 탄핵은 맞지 않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된다, 그 이야기하니까 오늘 아침에는 또 윤 대통령이 또 끝까지 싸우겠다. 지지자들한테 또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싸우겠다. 이게 누구하고 싸운다는 거야? 아니 본부장이 이야기한 지금 거의 내전 지금 현재 내란 상태죠. 내전 준비 단계가 아닌가. 끝까지 싸우자. 누구하고 싸우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국민들하고 싸운다. 70%의 국민들하고 30%의 30% 지지자들이 70%의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것인지 뭐하고 싸우자는 민주당하고 싸운다 하면 그건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오는 것이고 정정당당하게 국민들 심판을 받으면 되는 일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물론 정치 뭐 공학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말 택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2명 한 것도 문제인데 그 하고 나서 국무회 안에서 뭐 그런 이야기 있었다면서 왜 네가 마음대로 하냐 지금. 그래가지고 대통령실은 뭐 전체 출사표 내비고.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법상 그렇잖아, 그죠? 권한 대행의 순서를 보면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탄핵당하면 당연히 뭐 권한 대행의 대행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부총리도. 그러니까. 근데 뭐 말지어 내기를 권한 대행의 대행이다. 무엇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출사표를 냈는데 그러면은 비상계엄 할 때 그때 당시에 그때 사표를 내야죠. 국무위원들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도 이 보면은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비상계엄이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비상계엄이 옳다.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사건건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정세에 반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행동들을 한다는 게 좀 이게 정말 좀 빨리 좀 이게 저는 이런 소식 듣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벌어지는 걸 보면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뭐 이거는 법에 맞니 공수처가 뭐가 법상 안 맞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근데 시비 걸잖아요. 아니 근데 원초적으로 이건 비상계엄이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못 키운 대통령이 위법한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명백한데 우리가 볼 때 뭐 저는 그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법률가들과 그냥 국민들이 봐도 헌법이나 개헌법 읽어보면 명백하잖아. 국회를 어떻게 한다는 건 없어요. 개헌법이든 아무리 비상대권이라 할지라도. 행정사법은 뭐. 그런데 그거는 위법을 해놓고 위법위원회 해놓고 뭐 다른 절차는 위헌성과 위법성을 따진다는 게 어찌 보면 자가당착이죠. 자가당착. 근데 이런 방식으로 되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가지고 김태규 방통위원장도 직무대행도 지금 사의 표명을 했거든요. 사의 표명해야 받아주면 돼요. 아니, 받아주는데 이게는 이 쌍특검이 통과돼 가지고 이 특검을 하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벌해야죠. 또. 다 처벌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죄를 딱 물어서 지연만큼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참 진짜 아이러니하고 슬프고 분노가 나고 하는 게 저는 이 짜증이 지금 나서 못 김태규 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내가 판사 출신인가 그래요. 예? 우리나라의 사법 시험을 소위 거쳐서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서도 또 법을 담당하던 법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법을 집행하고 법관의 이 역할을 했다는 게 참 지금 겁나는 분노감인데 분노감이 정말 법제안 지키 다행이지 이런 사람들한테 걸렸으면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헌법이라고 그 자기 어떤 출세나 이런 것들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라고밖에 지금 인정이 안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법 기술자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았다. 이렇게 저는 참 네, 자조 섞인 한탄을 합니다. 이번 사태를 아마 정리를 할 때 정말 좀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이 좀 악의 씨앗 같은 거는 사전에 좀 잘라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자를 방법이 뭐 있나요? 법적으로 뭐 신분 북한처럼 뭐 또 당성 뭐라 하지 그거 충성도 뭐 이런 걸 뭐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당 자체가 뭐 여당에서도 이제 인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국민의 요구가 어떻다라는 걸 하고 있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다만 자기들의 이제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한다는데 일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지금 이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여당 쪽에서 이른바 잠룡들, 그 예비 대권 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그 꿈틀꿈틀대죠. 약간 좀 그런 시도가 있거든요. 봄 대 봄을 앞두고 이런 거 보면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들도 인정한다는 거잖아. 이게 탄핵이 된다는 인정한다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잖아. 홍준표 뭐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장이 서는데 장돌뱅이가 장이 안 갔거든요. 장돌뱅이 그냥 있을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대권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도 탄핵하면 안 된다 하고 그럼 도대체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죠? 국민들이 좀 이제 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깨어 있는 국민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뭐 70% 넘는 그런 이제 국민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이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한번 잘 살펴보겠다. 뭐 한동훈 대표도 뭐 저번에 나가면서 뭐 쫓겨나면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끝까지 싸우겠다. 요즘 끝까지 싸우겠다 이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탄핵 빨리 요 앞에 저 우리 연말에 했던 연말입니까? 했던 우리 그 박완수 말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박완수 겸살인가 말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탄핵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당시 대통령 탄핵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죠. 그게 하는 게 맞고 빨리빨리 정리해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좋은데 다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자칫하면 잡았던 권력이 또 사라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기소된 거 재판 중인 거 빨리 해가지고 유죄가 나오도록 기다리는 그 전략이죠. 뭐 그거 나오면은 자기들이 뭐 대권을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우리 미끄럼틀을 타면 이게 우리 그 놀이공원 같은 데가 물 타는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거 한번 탔거든요. 타면 손을 놨거든요. 타면 스톱이 안 되지. 예, 이 스톱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알지. 그런데 왜 그걸 옆에서 잡으려 그러면은 손도 다치고 마지막에 떨어질 때도 제대로 못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안전하게 착지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건데 시간을 벌어서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요? 그게 그런 지금 의도겠죠. 뭐. 예, 만약에 그런 의도로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른바 여권의 생각은 정말 국민들과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 과연 그런 행태를 취해 가지고 다음 선거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뭐 누구 윤상현 뭐 의원 이야기처럼 또 시간 지나면 1개월만 지나면 까먹는다. 또뭐 이적되고 그걸 믿고 있는지도 모르죠. 네, 그걸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1개월이나 뭐 1년 지나면 예. 또 까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저질이라고 막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들한테 뭐 낙선의 선전을 준 기억도 그리 많이 없고, 그런데 그런 이제 정치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2025년 새해 들어서는 정말 국민들이 그러한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저는 국민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쇄신이라고 하는 정치에 있어서 쇄신 역시도 스스로 하는 쇄신은 없다라고 봅니다. 쇄신할 수가 없고, 지금의 행태를 보면 쇄신의 노력이라고 일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내뱉고 행동하고 하는 게 지금의 현재의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당 야당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시민들한테 맨날 한 소리가 속지 말자. 정말, 주장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썩지 말고, 저는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계기를 탄핵 정국을 계기를 봐서 물론 뭐 당도 뭐 중요하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뽑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영남당은 어디고 뭐 전라도는 무슨 당이고 이런 어떤 지역 당의 한계도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나름대로의 개똥철학에서 희망적인 걸 하나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 됐니 뭐 말한 예 사잖아요. 중진국이니. 저는 선진국의 개념을 국민 소득이 높다고 나는 선진국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인류 사회에 선진국의 그 의미가 저는 우리 인류 사회에 없던 제도를, 좋은 제도를, 나쁜 제도 말고 좋은 제도로 처음으로 그동안에 없던 인류 사회에 없던 제도를 만들어내서 인류 사회에 기여한 국가를 나는 선진국이라고 판단하는데, 왕정 국가가 계속되고 있다가 시민들이 절대 권력에 대응해서 헌법을 제정해 한다든지 대헌장, 그 영국 대혁명, 그다음에 프랑스처럼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행령을 통해서 공화정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인류 사회에 전체 인류에 기여하는 새로운 참신한 제도를 만들어내서 이게 영향을 미치게 한 국가, 그걸 나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뭐 그 친일 쿠데타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이것도 그게 이제 우리 처음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래서 이게 선진적인 사례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시민들이 권력에 가서 특히 최고 권력자가 하는 쿠데타, 친일 쿠데타를 막아낸 최초의 사례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 되면 이게 우리가 선진국,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왕이 친일 쿠데타를 했는데 실패한 케이스는 없답니다.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었는데 70몇 년도 친일 쿠데타를 해서 유신 헌법을 선포하잖아요. 그렇듯이 한 번도 실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닌데 우리는 시민들이 막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선진국 사례, 선직 사례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사례. 대한민국이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대한민국 역사를 봤어도 절대로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아무튼 이번 탄핵 정국도 뭐 빨리 하루나 빨리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관련 신문, 언론, 방송을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막 성질이 나서 뭐. 그리고 본부장님 지난 연말이죠.
제주항공 네. 비행기 참사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 그 세월호 사건 때도 데자뷰 가지고 그게 이제 데자뷰 대자뷰이기는 한데 그 대자뷰이기도 하지만 저는 세월호 관련 기사를 못 봤거든요. 많이 못 봤어요. 그냥 많이 못 본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못 보겠더라고. 뭐 유족들 이야기나 이런 것들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이런 똑같이 일들이- 공통점이 내가 볼 때는 이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개의 사례 다 생중계가 됩니다. TV 화면으로 아니면 휴대폰으로. 그래서 분노감이 더 커요. 우리 세월호도 그게 이제 뺐다가 처음에 이제 방송에 등장할 때 딱 넘어가 있는 약간 넘어간 상태잖아요. 그게 거기서 바로 건지내면 될 듯한데. 움직이지 말라고. 예, 그래서 그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그대로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걸 그대로 본다고 국민들이. 이번 건도 이번 그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사태도 비행기가 상공에서 약간 엔진에 저는 못 보겠더라. 난못 봤어요. 폭발 사고가 나고 아니 뭐 비행기에 조류 충돌인가 나고 그다음에 동체 착륙을 하는 걸 그대로 봤단 말이죠. 이게 아마 상당한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이게 이게 일단 관련 기사도 못 보겠고 그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뭐 참사 원인에 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돈인 것 같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도 그때 지금 현직에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농담삼아 우리 기자들한테 그 인천 출발이잖아, 그죠? 인천항의 출발인데 제주까지 가는 세월호가 야 거기는 사이비 기자 한 명도 없나? 단 한 개도 제대로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을 법적으로 지켜야 체크해야 될 일을 한 개라도 갖춰진 게 없더라고. 세월호 사태 나고 나서 보니까. 그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관련 기관이 해경, 해운항만청 뭐 많잖아요. 뭐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하나라도 지켰으면 한 기관이라도 법적인 법규를 그대로 지켰으면 이리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심지어 우리 그때 기자들을 보고 야 거기는 여기는 굉장히 사이비 기자도 많고 기자 많은데 거기는 사이비 기자 그 따지는 놈이 한 놈도 없는 모양이다. 그리 농담을 하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 저도 제주항공 그 비행기 참사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뭐 이제 하는 걸 이제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근데 가장 설득력 있게 보는 게 이제 가격이 싸거든요. 대한항공 이런 저가항공 LCC라고 그러는데 배로 싸거든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가 항공들이 이게 뭐 이제 살아나려고 하면 엄청나게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냥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무리하게 했다라는 게. 그게 20일부터 29일까지 그 비행기가 몇 번을 이용하고 샀는 거예요? 뭐 53회를 운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규칙을 지키고 안전관리 철저히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도 비행기를 타보면 그냥 대기 시간 한 1시간 정도 비행기가 도착해가지고 다시 정비해가지고 뭐 수화물 내려야 되니까 그죠? 수화물 내리고 뭐 이런 시간이 뭐 1시간에서 뭐 2시간 남짓이라도 치더라도 그 안에 이게 뭔가를 이게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이 항공사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게 제품이 우리나라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중요 부품이나 이게 블랙박스도 그런 거 블랙박스나 뭐 이런 걸 음성 기록 장치 이런 걸 또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미국에 가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우리는 지금이야 뭐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긴 상당 시간이 걸리죠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세월호 그다음에 이태원 그다음에 또 이게 제주항공 또 비행기 참사 역대 대한민국 뭐 최대 피해를
만들어낸 참사거든요. 이게 항공사고로서는 최대 인연이라고 제일 보죠. 많이 희생자를 냈는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그 누군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 이게 그 사람이 그 희생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그렇죠. 이게 뭐 그 희생자가 바로 나였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저도 우리 뭐 탄핵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분명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좀 당연히 마땅히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항공이나 이게 무한 이제 거기서 공항에서 이제 이게 벌어진데 무한공항 자체가 이제 지방공항이지 않습니까? 지방공항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지방공항들이 사실 운영을 이제 많이 지방에 하는데, 있는 국제공항, 국제공항이거든. 그래도 국제공항인데 네. 지방에 있는 공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사공항 있고 그죠. 그다음에 사천공항처럼 군사공항이면서 지방공항 그냥 국내선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고. 그다음 지방에 있으면서도 김해공항, 제주공항, 뭐 무안 이런데 무항은 청주 이런 데는 또 국제공항 대구까지 그런 국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국제공항이죠. 그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 공항이 11곳이 있는데 전부 다 만성 적자를 겪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다가 봐야지. 당연하다. 여기 지금 인천이나 뭐 김해나 김해하고 김해 제주 뭐 이런 김포 뭐 그 이런 데를 정도까지는. 빼고는 다 이게 재정난에 뭐 안전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게 197명의 목숨을 희생하고 나서 지금 이런 이 사고 처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일단 지방 공항 자체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조사를 하겠죠. 이런 우리 사천공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까이 있는 게 이제 김해공항하고 사천공항인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건 국제공항이죠. 국제공항인데 사천공항은 뭐 국내선만 우리 사천공항은 보니까 연간 항공 여객 수가 사천공항 9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군산공항이 8만 명으로 제일 작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여객 수가 이제 적다 보니까 항공 여객 수가 적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항이 활성화 안 되는 것도 그리고 또 항공업계에서는 또 거기 공항에 취항을 안 하려고 할 거고. 이게 경남도가 또 그걸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이제 성격시키자라는 이제 최근에 경남도에서 이제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죠. 네. 해가지고 이게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성격시키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천공항 국제공항의 성격이 필요하기는 한데 과연 이제 공항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제대로 한번 따져볼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뭔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이라든지 이 사천공항이 과연 국제공항으로의 성격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어차피 국제공항으로 성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방공항들이 운영 적자를 겪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또 안전 관리가 부실해지고 하는 이러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차원에서 이 사천공항을 과연 국제공항으로 성격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우리나라의 공항을 보면 공항이 조성되거나 운영되는 걸 보면 정치적으로 그죠? 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지역 지역 여론과 정치적 그래가지고 지역 안배도 있고 조성된 게 많고 그 이제 이게 수요가 있어서 국제공항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느냐 그런 차이인데 사천공항은 이제 군사공항이지만 사천공항 저거는 있음으로써 그죠? 우리나라의 우주 항공 산업의 그 모태가 된 카이가 유치됐고 그렇죠. 산업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공항 성격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우주항공청도 사천에 들어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경남도가 그러면 국제공항화 하자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할 걸 이렇게 생각되고 그동안 많은 시도는 있었잖아요. 시도는 했고 요 앞에 뭐 경남도 관광국장을 했던 윤상기 전 사동군수가 그때 당시 경남도 문화관광국장 할 때 중국의 상하이에서 여기까지 또 전세기를 띄워서 두 분인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수요가 근데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수요 예? 수요가 중요하잖아, 그죠? 수요가 지금 안 된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방 공항에 배치되는 항공기 편들이 사실은 이게 신규로 취항하는 여객기가 아니고 다소 이제 그 이미 좀 오래된 사실 그렇거든요. 인천공항에서 타는 비행기를 가지고 동남아 가는 비행기하고 이게 이제 김해공항이나 이런 데서 타고 가는 동남아 가는 비행기하고 수준이 틀리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다 그게 이제 그 분야는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성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고.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제 이야기는 무안공항이나 뭐 그 비행기가 뭐 몇 년이 됐는지 그거는 제가 15년 15년 됐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오래된 비행기는 아니죠, 아니라 하더라고. 아니죠. 예. 뭐 오래된 비행기가 아니고 이제 어차피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밑에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비용 측면이나 수익성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 공항들이 굉장히 이러한 그 사고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 상존은 하고 네, 있고 제일 걱정되는 게 현직에 있을 때 현직 언론사 기자들을 하면서도 우리 사천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이게 항상 우리 기자들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요. 예,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트라우마 지난번에 있기도 하고. 그 사천에는 그때 공군 훈련기가 훈련기가 또 또 한번 추락하기도 하고 추락해가지고. 그런 게 종종 있거든요. 예전에는 또 김해의 도태산에 중국 민항기 또 추락 사고 있었죠. 추락사고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보면 우리도 이제 기자들도 안타까움 속에 또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 평생을 불안감 속에서 그러니까 한 이게- 공항을 끼고 있으면 그래요. 예, 예. 그게 뭐 좋다 안 좋다 우리가 이제 김해 보통 이제 외국 서부 경남이나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을 한번 나가려 하면 다 이제 김해 공항을 이용하거나 또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좀 멀리 있으니까 불편하다.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김해까지는 뭐 1시간 거리인데 1시간 반. 1시간 거리 이게 정확한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주 나는 좋다. 바람직한 거리다. 너무 안- 공항이 옆에 있으면요. 뭐 시끄럽고 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왜 김해공항 부산시가 뭐 가덕도 신공항을 하려 그러냐 하면 저도 이제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24시간 공항이 아니거든요. 24시간 열려있지 않다고. 밤 9시까지인가? 그때부터 뭐 새벽 몇 시까지 또 닫힌다고. 근데 보통 공항이라는 게 24시간 전 세계 돌면 그죠. 24시간 뜨고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1시간 반 정도 원래 공항 가면 1시간 정도 가는 게 예사지. 그게 정확한 게 아니고 뭐야. 바람직한 거리죠. 우리 지역으로 볼 때는 네. 바람직한 거리고. 너 바로 옆에 있어도 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성입니다. 만약에 부산에 김해공항에서 그 미국 가는 비행기를 띄우면 그죠. 만약에 현실적 지금은 뭐 불가능합니다만 띄운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안 나오면 항공편이 없다니까요. 항공편이. 이게 항공편이 많으면 이게 또 무리하게 항공사들은 또 경제적 이익을 또 위해 가지고 무리하게 또 운항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악순환의 계속 반복이기는 한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항공기 이거 사고 그런 비율로 보면은 이제 가장 안전한 게 항공기잖아요. 자동차나 이런 것보다 사고 비율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이제 심각도를 따지면 1등이고 그냥 뭐 그냥 사고 나면 뭐 끝장이니까. 거의, 그래서 일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지역 지방 항공들도 그 이제 현 주소들이 이제 좀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진주나 사천 이제 이쪽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고 이제 지역의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성격시키자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번 진짜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텔레비 있습니까? 텔레비 있는데 거의 안 봅니다. 그럼 수십 년은 되겠네요. 수신료는 그냥 나오는지 마는지 뭐 모르죠, 자. 모르지. 그 전기세에 묻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신료 KBS 수신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진주 KBS 진주 방송국의 시청자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수신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KBS 자체가 물론 방송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각 지역국들을 지금은 거의 다 없애버렸거든요. 네, 다 없애버렸고 지금 진주국 같은 경우도 라디오밖에 없는 거죠.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리고 KBS가 했던 지역민들이 했던 그런 약속들도 지금까지 현재로서 보면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지역의 뉴스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도 높지도 않고, 사실 진주를 비롯해서 서부 경남 지역에 뭐 MBC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MBC도 경남 MBC로 MBC 경남 통합되고 나서 진주 MBC 그중 진주 MBC의 각종 뭐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혜택들은 통합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니까. 네. 통합이 좋은 게 아니라고. 행정 통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통합 이꼴 성장이다. 저는 반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다.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수신료 통합징수 이게 그때도 분리징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거의 좋아 보이던가요? 저는 왜냐하면 술수인데 술수 정치적 술수였는데 저는 뭐 1차적으로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우리가 돈을 제가 뭐 2,500원도 아깝다라고 생각했던 그거 만나면 텔레비 없애야 되지. 그러니까 텔레비 없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이 KBS 수신료 문제는 좀 핫 이슈였던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국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KBS에 대한 이제 공영 방송으로서 그런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게 저는 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말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KBS가 그런 공영 방송 의무를 다했느냐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도 정치권에 휘둘리고 이번에 박장범 사장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KBS가 움직이는 이 행보 전체가 이 공영 방송으로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서 저는 지금까지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신료 2,500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2,500원이 아까울 정도의 KBS가 그러한 현재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KBS 뉴스의 신뢰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로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MBC 잽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그게 무죄 공영방송이 국영방송이지. 그렇게 돼서 그러긴 내가 이제 황 대표의 차이가 그건데 나는 KBS를 공영방송으로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럽니까? 국영방송으로 같이. 이제 저는 시스템. 공영방송 MBC는 문화, 영어로 문화, MBC 그죠? 문화, 브로드캐스팅 컴퍼니예요. 컴퍼니, 코퍼레이션 돼 있나? 코퍼레이션 연합체다는데 그 회사라 소리인데 저 KBS는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의 체계 이런 뜻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저는 KBS는 공영방송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BBC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 그동안에. 그렇게 지향점은 공영방송인데 지금 실제로 했던 그동안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 바꾸려고 사장 목을 치고 안 나간다고 뻗대가지고 또 뭐죠 뭐 소송 벌이고 건건이 매번 그랬는데 그래서 공영 방송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내나 뭐 권력의 입맛에 지금까지 뭐 정권의 나팔수 했죠. 뭐 사실 그렇고 뭐 그걸 좋은 말로 포장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이게 그냥 안 두지 그냥. 예, 그냥 두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서울 국회에서 그때 당시에 KBS 수신료 인상 관련해 토론회에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신료를 이게 우리 서부 진주를 비롯해 서부 경남 지역에 6개 시군에서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수신료가 그때 당시에 한 100억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100억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어떤 방송 환경, 언론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데 대해서 예를 들어 10% 20%만 써도 나는 5천 원, 만 원도 나는 찬성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거의 예산은 지역국에 대한 예산 지원은 거의 없거든요. 돈 그대로 다 가져가거든요. 서울에. 그러면 지역에서 서울이라든지 뭐 모든 게 서울 집중화가 되어 있지만 지역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 유명한 가수들 공연 한번 보러 가려 하면은 새벽 기차 타고 서울 가야 됩니다. 차를 타고. 그러나 서울에 있는 애들은 저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는 애들 여기 있는 진주에 있는 친구들도 2,500원 내고 서울에 있는 애들도 2,500원 냅니다. 근데 돈은 같이 내는데 왜 혜택은 이렇게 굉장히 상반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혜택을 지역민들이 내는 수신료를 지역에 돌려달라. 그러면은 나는 5천 원 아니 만 원이라도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KBS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수신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낼 필요가 없다. 내서는 안 된다. KBS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 정권의 나팔수에서 완전히 변신하기 이전에는 저는 이 수신료는 저는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텔레비 없애면 돼. 그러니까 이게 KBS가 공영방송이 되려면 저는 한편으로는 BBC처럼 그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 시청자가 꽤 높습니다. 아니 예. 권위가 굉장히 예, 있죠. 권위도 있고 NHK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근데 근본적으로는 수신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수신료 문제는 지역적이다 이렇게 보고 정권만 바뀌면 사장 못 바꿔서는 안달이고 그다음에 사장은 뭐 또 친여당 그 대통령 편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공영방송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방송이다 뭐 공중파 방송이다 보니까 그 옛날에 뭐 내나 쿠데타 뭐 쿠데타 할 때 제일 먼저 사실 점령하는 게 KBS였는데 올해는 이번에는 좀 달라더라마는 땡전 뉴스 사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정도로 방송 공중파의 방송 위상이 어찌 보면 유튜브보다 낮아졌다는 뜻이죠. 이제 언론 방송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지금 뭐 요즘 솔직히 TV 수상기를 보는 사람도 거의 안 봅니다. 본부장도 우리 안 집도 거의 보신다고 안 그랬는데 보는데. 요즘 다 그 휴대폰을 가지고 하고 어차피 언론 환경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KBS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현재의 변화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KBS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수신료 2,500원이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시 윤석열 정부가 이게 분리징수를 해놓은 지 지금 6개월 만에 지금 가방에서 단독 처리해가지고 다시 통합징수로 돌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통합징수냐 분리징수냐의 문제가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게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KBS가 지금 그러니까 정권 나팔수로서 이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가 이런 요구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민주당이 정권 때도 내랑 똑같은 문제 때문에 사장 선임을 두고 또 그리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나는 공영방송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저도 뭐 KBS 뉴스 본 적은 거의 한 10년 넘었습니다. 10년이 뭐 아예 KBS는 보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이 KBS 수신료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수신료를 국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켰을 경우는 어차피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게 보태줘야 돼요. 네? 어차피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 통치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것만 했는 게 아니고 형님 그
그 지금 수신료를 가지고 이제 EBS 교육 방송도 하고 EBS한테도 뭐 거의 뭐 주고 뭐 제외 방송도 하고 대북 방송도 하고 뭐 하죠. 많이 합니다. 많이 역할을 많이 하는데 KBS 역할에 대해 가지고 이 국민들이 많이 이런 거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안 돼 있어요. KBS라는 데 대해서. 그래서 KBS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행동은 이상한 짓 하나 놓고 뭐 이 프로그램을 뭐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었습니다. 이따구 짓을 하니까 돈을 내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박장군 씨 나와가지고 뭐 디올백이든 뭐 파우치 이따구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맞아요. 용어는 맞다고. 아니 그 용어 맞고 안 맞고 작은 파우치. 예 그러니까 작은 파우치.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언론인으로서 본부장도 언론인이잖아요. 맞고 맞는 거는 맞고 틀리는 거 틀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공영방송의 수장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정권의 눈치 보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한다면 다음 또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 KBS는 또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2,500원 이게 아까운 거예요. 왜 2,500을 우리가 줘야 됩니까? 그런 그 정권 나팔 수밖에 못하는 언론한테. 언론이 아니고 방송 국가 방송 시스템이라니까. 언론이 아니고 이거는 언론 부분이 일부분이 있지만 그 많이 내면 BBC나 뭐 NHK처럼 될 수 있다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 저는 제 개인적인 단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단독으로 근데 단독으로 이게 처리를 하더라도 분리징수 6개월 됐는데 분리징수 몇 번이나 분리징수 됐을까요? 안 됐을 걸 거의. 그러니까 뭐 하는데 이게 분리징수 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그 예산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하는 행위 자체가 제가 뭐 꼭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그렇게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책이 시행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걸 그냥 자기도 이 또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냥 그래도 정부가 6개월을 해가지고 이제 시행 단계에 있는 건데 이걸 갑자기 6개월 만에 그냥 해비다라고 하면은 이놈의 정책에 뭐 하고 싶은 놈들이 하면은 저 뭐 이제 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책이 된다면 국민들이 이런 국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성과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 줄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이제 KBS 수신료의 그 분리징수 부분이 그죠? 이것도 이제 순수 목적에 의해서 황 대표처럼 그런 순수한 우리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분리징수 해주라.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뜻이 본래 뜻이 말 안 들으면 그것들 이런 식으로 시작된 거거든. 그것서 시작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당성 면에서 이미 그 과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고. 내 보니까 뭐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지. 나는 아예 뭐 텔레비를 없애볼까 싶은데 지금 텔레비 없애면 앞으로 향후 몇 년 젊은 애들은 보니까 사는데 보니 텔레비 없는 데 많아요. 몇 년 있으면 TV 보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국가의 방송 시스템인데 국영 방송이거든 실제로. 국가 아니 형님 KBS 그 한때 그저 세월호 났을 때 KBS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KBS가 뭐 맞아 했던 저 국영 방송 KBS MBC가 그때 뭐 KBS 나가라 그랬잖아요. 아니 구조 다 됐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MBC가 먼저 했나 그때? 아닙니다. KBS MBC인가? 지금 뭐 정확하게 하여튼 뭐 하도 오래돼서 내가 그러는데 이거는 국가의 하나의 통치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BBC나 NHK처럼 되려 그러면 우리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더 성숙돼야 이게 해결된다 이래 보죠. 뭐 정권만 바뀌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언론 분야에서는 KBS 사장 바꾸려고 하는데 뭐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떠나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학자들이나 그날 저는 그걸 보면서 KBS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부분에 막 충분히 아마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충분히 그 납득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다만 이제 바깥으로 비춰지는 KBS가 뭐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해왔든 간에 수신료를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2,500원이든 돈을 받으면 그 돈에 대한 정권으로부터 분리돼야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시민들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방송이 되어야지. 그리 들락하면 모르죠. 정권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니까. 어떠한 정권이 들었었더라도 이게 정권으로부터 분리가 뭐 시청률을 분리할 게 아니고 정권으로부터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참으로
그동안 난망했다, 어려웠다. 그런 건뭐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일단 개별 수신료 다시 또 이게 분리징수를 한 지 6개월 만에 이게 또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 또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 또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신. 좀 달라졌던데 다 KBS의 논조가 이번 계엄 사태는 또 완전히 또 달라졌던데. 이제는 뭐또 그 전에는 또 완전히 또 여당 패널 완전히 뭐 뉴스를 가치가 완전히 하더만 지금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그게 KBS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2,500원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신료가 다시 통합 징수됐다면도 뭐 사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게 뭐 우리는 바뀐지도 모르고 있어요. 바뀐지도 모르고 이게 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전기세부터 오니까 뭐 그냥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죠. 그래서 정말 KBS가 제대로 쓰려고 하면 그 이미 길은 여러 전문가들이 다 제시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KBS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이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통합 진수되면 또 뭐 전기세 안 나면 또 전기를 끊으니까 뭐 자동으로 또 뭐 내게 됐습니다만은 좀 KBS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조금 좀 바뀌는 정말 국영방송 저는 뭐 공영방송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국영방송이든 공영방송이든 그 제대로 된 언론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기를 좀 강력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 희망만 해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희망사항인데 이게 이제 나무가 홀로 단단히 그냥 움직이지 않고 서고 싶으나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가만히 안 둔단 말입니까? 가만히 두지 않죠. 이게 그게 이제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KBS 우리 공영방송이 될 것이냐를 한번 진짜로 뭐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뭐 상당 기간은 불가능할 것이다 보는데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치를 없애버릴까요? 정치를 없애버리면 뭐 사법으로 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법률적 잣대만 가지고 사법도 있는 없애버리고 도덕이 없앨 수 있는 거는 다 없애버리고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가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가 제일 좋죠. 도덕군자가 사는 그런 이상형이 뭐 전 세계 역사상 그런 불가능할 이상형이 것이고 불가능할 것이고 일단 뭐 말씀대로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참 촉성루는 진주를 참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역사적 유적이자 상징물이죠. 상징물인데 심벌, 상징물. 근데 영남루가 지금 이제 국가 문화유산으로 이제 작년에 지정이 됐거든요. 국보죠, 국보. 네. 지금 이제 국보 이런 개념이 없이 이제 문화유산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이제 됐는데 이제 영남루를 건설할 때 그 모델로 삼은 게 촉성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 영남루는 지금 이제 국가지정 이제 문화유산 국가유산이 돼가 있고 촉성루는 아직 이제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보로 하자 이래 가지고 지역에서도 이제 그러한 운동이 한번 있었죠. 네, 상당 기간 있었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역사적으로 제대로 고증이 됐느냐 이 문제 하는 이제 그런 문제 뭐 하단에 지금 이제 나무로 된 기둥이 이제 그 뭐죠 그게 돌로 만들었던 여러 그런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주변 지형의 문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안 됐었거든요.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경남도의회 조현신 의원하고 경남연구원 같이 해가지고 이제 촉성루에 대해 가지고 좀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촉성루가 이제 국가에서 허가한 대로 고정을 거쳐서 복원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들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국가지정 이제 문화유산의 이제 성격을 한번 다시 이제 재도전하기로 했는가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뭐 요 앞에 예전에 국보, 보물 이것에 지정이 되면
우리 뭐 좀 뭐 프라이드 말고는 뭐 특별히 있나요? 그런 뭐 건 없죠. 관리 주체는 내가 뭐 문화재청에서 하든지 뭐 예, 이제 뭐 지자체에서 할 것이고. 보수 관리 유지 뭐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만은 일단은 이게 촉성로가 가지는 어떤 상징성에 있었을 때 그 위상에 이제 미치지 못한다 하는 부분들이 좀 지역민들이 안타까워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세월이 가면 되긴 되겠다, 그죠? 한 100년쯤 가면 지금 한 50, 60년쯤 됐는데 1961년 지금 한 60년 되죠? 65년 됐죠. 60년 되면 한 100년 되면 더 안 될까? 일단 진주시가 지난 12월 24일 날 촉성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성격 학술 용역 최고 보고회를 일단 개최를 해가지고 연내에 촉성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 성격을 신청하겠다고 일단 밝혔고 그래서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1937년도 그때 당시에 작성되었던 37년도면은 일제하네요, 일제치야. 일제 강점기 당시였고 촉성로가 소실된 게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소실이 됐으니까 1937년도에 작성된 촉성로 실측도면 그리고 57년도 보건시에 당시에 작성됐던 그 도면 이런 것도 이제 새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문화재위원회입니까? 문화재보호국인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복원 신청했던 그런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통령 이 대통령이 금일봉 원본대로 해라. 복원도대로 해라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공문이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좀 취합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다시 국가유산 성격에 다시 재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일단 진주시도 일단은 만약에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은 또 관련해서 또 뭐 추가 조사를 해야 되거나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이제 부속 누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부속 누각이라든지 이제 기존에 있는 촉성로는 이제 원형 복원의 어차피 이제 복원일 때 했으니까 원형 복원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영남도에 가도 옆에 보면은 이제 부속 누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날개처럼 붙어 있죠. 한목헌이라고 이제 촉성로 우측에다 오른쪽 쪽에다가 이제 한목헌도 진주시가 이제 하겠다라는 일단 그런 발표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일단 촉성로가 가진 뭐 학술적 예술적 가치 역사성 정체성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촉성로가 국가 지정 문화유산 성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그다음 뭐 최후 유지될 때까지는 한번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현재 2020년 6월에 경남도 유형 문화유산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좀 다소 떨어지죠. 그 위상은. 그래서 이번에는 좀 꼭 반드시 이제 국가유산 문화유산으로 좀 성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 그 이번에 사천시에서 좀 의미 있는 통계를 하나 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 이제 사천 청년 통계. 청년 통계. 예, 청년 통계인데 사천시가 왜 이런 게 청년 통계를 하게 됐냐 하니까 이제 사천시가 이제 주변 이제 우주항공청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천시의 그 청년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39세까지 해가지고 22.9%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천시 자체에서 이 청년 통계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어떤 정책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청년 통계를 15세부터 39세를 청년이라 하는구만. 예, 39세 15세부터 39세. 39세까지 이게 사천 지역의 이제 청년의 수가 이제 점점 줄어지는 거는 이제 전국적인 현상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입 전출 뭐 이런 이제 주 이유는 보면 이제 아무래도 직장을 구해서 들어온 청년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을 구해갖고 또 전출하는 그런 청년들도 또 있을 수 있고. 야, 근데 좀 있는 게 통계 보니까 청년 2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52.1%가 1인 가구네.
청년들이? 절반이라고. 오. 39세까지를 감안을 했을 때 이게 결혼을 많이 안 하고 한다는 그게 뜻입니다. 이제 야 그래서 이제 고용률이나 이런 거 보면 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소폭 개선되는 거는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 항공청 들어오고 이제 그 산단들이 이제 단지도 이제 자꾸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지역에 이렇게 머물게 할 수 있는 이게 방법이 뭐냐면 이제 가장 최우선으로 꼽히는 게 일단 일자리죠. 일자리이긴 한데 그 일단 일자리가 가지는 그 뭐라 그러죠? 청년들이 이게 유입 효과. 예, 조금 좀 불편하고 하는 거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청년 정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인구, 거주,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교육 막 이런 식으로 한 일곱 개 부분 한 100개 항목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정책으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 사천시의 청년들은 저출산 주된 이유가 결혼 가치관의 변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혼자 사는, 홀로 사는. 청년 2명 가운데 1명이 좀 1인 가구. 그다음에 이제 현재 뭐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경기 침체하고 직장이 또 좀 불안정한 것. 그다음에 자녀의 그 양육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공통 현상입니다. 공통 현상이긴 한데 이 관련해 가지고 이런 청년 통계를 통해 가지고 양육 관련 사회 제도 강화나 또 양육 부담 경감, 양육 시설 인력 확충 이런 식으로 이제 청년 맞춤 정책들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사천시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고 적극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사천시가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도 이게 진주시 의회 그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청렴도 이야기가 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진주시가 3등급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 12월 말경에 나온 이제 보도 자료인데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게 경남도하고 산청군입니다. 좀 의외지 않습니까? 일단 근데 이제 사천시하고 함양군은 이제 두 계단 떨어졌고, 예. 광역자치단체로서는 1등급을 받은 데가 경상남도 2등급이 뛰어 올랐답니다. 경남도가.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로는 산청군이 한 등급 뛰어 올라가지고 1등급했고, 교육청은 경남교육청이 1등급이고, 예.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경상국립대학교가 또 1등급을 됐고, 광역의회에서는 경상남도 의회가 1등급, 기초지방의회에서는 사천시 의회가 1등급, 사천시 의회가 1등급이 됐다는 거 좀 진주시 의회는 몇 등급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이걸 조사를 하던데 특히 그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저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과연 될까? 뭐 묻는 게 그래요. 뭐 부패 관련 뭐 이런 걸 알고 있느냐? 뭐 이거 전혀 모르지. 여론조사 별로 신뢰 안 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알 수가 그걸 기반으로 하는지 또 뭐 있겠죠, 그죠? 뭐 언론에 등장한 부패 사례라든지 이런 게 또 점수 배점이 있겠지만 이것도 뭐 이걸 또 권익위에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뭐 권위나 뭐 신빙성 문제를 뭐 시비를 안 겁니다만은 그거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객관화 돼 하고 있고 이렇게 발표라도 하니까 각 기관들에서 이제 좀 조심을 하려고 하죠. 이제 좀 좋은 등급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노력하죠, 내나. 예, 좋은. 근데 LH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청렴도 노력도 부분 최하 등급. 뭐 당연히 그리 됐겠죠. 이게 뭐 권위 끊임없이 이게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특히 공사 관련 뭐죠? 건설 공사 관련 뭐 예, 이런 예. 기관들이야 당연히 뭐 많이 이 부패나 뭐 이런 사례가 많을 것이고 의회 같은 경우는 뭐로 가지고 청년 뭐 한단 말이죠. 뭐 의회의원들이 뭐 부정 부패할 일이 별로 있나요? 어때?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디 해외 여행 뭐 단체 여행 가는 거 말고는 뭐 있나? 그렇습니까? 뭐 성추행 건도 있고 뭐 이긴 있더라마는. 그래서 서부 경남 지자체 뭐 종합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산청군이 1등급, 진주시가 2등급, 남해 하동이 2등급, 사천시가 3등급이었고 함양군이 5등급이었습니다. 제일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하는 사람들의 뭐 거기에 따라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정 부패 사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공무원들이 부패 사례 뭐 이런 게 또 적발 사례가 있나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기초의회도 나온 게 있네요. 사천시 의회가 1등급, 진주시 의회가 2등급, 남해군 의회가 3등급, 하동 3등급, 함양군 의회 4등급, 산청군 의회 5등급. 산청군은 청렴도 1등 했는데 의회는 5등급을 했어요. 참 이게 어떻게 객관화하는 방법이 뭐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뭐 의회는 또 의회 뭐 국외 연수라 아까 말씀하신 국외 연수라든지 뭐 이런 뭐 시의원 자체가 뭐 어떤 그런 뭐 걸린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의회에서 그 담당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공무원이 부정부패로 가지고 뭐 한번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 그 등급이 확 떨어지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요새는 또 확 오르고 뭐 그런 게 있답니다.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경남도 산청군이 뭐 청령도 1등급을 했다는 것 그리고 사천시 의회가 의외로 또 좀 잘 했다는 것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험을 잘 친 것인지 진짜로 그런 것인지는 시험 자체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시험인데 시험을 잘 친 것인지 실제로 그런 것인지는 내가 판단하기가 좀 잘 모르. 일반 시민들은 시민들은 잘 체감하기가 좀 어려워. 1등급을 가니까 1등급인 줄 알고 그렇지. 뭐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사 한번 해볼까요? 그걸 조사할 방법이 없지. 우리가 뭐 사법권이 있나 뭐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좀 믿어줍시다. 우리가 못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이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